자유헌정 TV와 한반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구상에서 소멸되어가는 공산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세력을 옹호하고 숙주 역할을 하는 정당이 어느 당이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시킨 정당으로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공천을 주고 역할도 스스로가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정당의 배우는 누구이며 이들 정당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주모자들은 누구인지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근 자유헌정 포럼 상임대표이십니다. 또 다음은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이러한 북한식 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지, 왜 가능하게 됐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우리는 통상 통진당의 후신들이 이번에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통해 갖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좀 우려된다 이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대남 공작 사상 엄청난 일입니다. 왜 엄청난 일이냐 하면은 해방 후 80년 동안 북한이 두 가지 우리 남한의 체제를 전복해서 두 가지 투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면 남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엎는 거고, 하나는 합법 대남 공작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건데, 후자인 대남 공작을 통해 가지고 전복시키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합법 정당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국회에 입성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8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혁당, 통혁당 그런 여러 가지 난민전 사건을 있어도 한결같이 국회에 넣으려고 국회에 입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2014년입니까? 통진당이 이석기 대표를 통해 갖고 국회의원이 이 지역구에서 비례 하나가 7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전부 다 양보하고 연합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 통진당이 위원정당으로 해갖고 해산됐습니다. 그러고는 통진당이나 이런 진보당 이런 게 아무리 해도 0.11%도 잘 못 얻어가지고 소위 3%가 돼야만 비례의원 하나 얻을 수 있는 지금 법체계 아닙니까? 죽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결단에 따라서 이번에 소위 그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서 6명이 입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북한이 드디어 북한 합법 정당을 국회에 넣어서 정권을 뒤흔다는 북한의 공작이 거의 80% 이상 성공했다는, 그야말로 대남 공작 사상 쾌거요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재에서 위원정당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으면은 그 낙인 찍힌 정당은 그 강령이나 그 당명이나 또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 당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서옥식 회장 어떻습니까? 왜 그것이 용인되는 것이죠? 예,
이석기가 주도했던 그 통합진보당, 약칭 통진당이라고 그러죠. 그 통진당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을 받고 또 거기에 당시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아마 13명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진당이 다음에 민중연합당, 그리고 다시 민중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진보당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뿌리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종북 세력 좌파를 할 때, 북한 추종 세력을 할 때 몇 가지를 꼽죠.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을 부정하고, 건국의 역사를 표명하고, 그 다음에 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고, 남한에서의 소위 이 공산활동 보장 이런 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그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뭐 이게 5개 전부를 주장하고 외치거나 그 중에 일부라고는 그 전부 다 종북 좌파 세력인데, 지금도 이 진보당의 강령에는 2가지가 그대로 강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한미관계 해체, 또 하나는 재벌 해체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관계 해체를 겸허하게 불평등한 한미관계다. 그래서 해체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재벌도 독점경제 체제를 유예 때문에 해체,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령에 그걸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위성 비례 정당 이름이 더불어민주연합 아닙니까? 거기에 진보당, 그 다음에 또 새진보연합, 그 다음에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게 이 3개 크게 이 조직이 들어오는데, 뭐 진보당은 아까 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데, 새진보연합은 그건 또 뭐 기본소득당, 뭐 열린민주당, 민주사회당, 이 3 정당이 합쳐가지고 영애미가 하는 것이 뭡니까? 새진보연합 세력인데, 이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거의 민주당이 뭐 사람의 이 이름을 따서 빗댄다면 뭐 친DJ당, 친노무현당, 친문재인당, 친문당, 이게 아니고, 이건 친명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 붉은 이 사상, 그걸로 완전히 민주당의 DNA가 이 건국 이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 파장을 몰고 올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정당들을 영입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의 속셈은 무엇인가? 왜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이 소위 연동제에 대해서, 비례대표제 선정하는 연동제에 대해서는 죽어도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극렬하게 국민 앞에 그랬죠.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선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뭐 어떻게 하더니만은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된다. 이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된 그런 소리를 늘어놓고 나서 소위 준연동제 비례 연동제를 나는 택하겠노라 해갖고 준비례 연동제를 졸지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은 우리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진보당은 동부연합 통진당이 이게 이름을 계속 바꿔가 와가지고 사람은 그대로 있고 정신도 그대로, 우리는 통진당의 가치와 우리가 정신을 그대로 선계하지만 그 후신은 아니다. 저가 스스로 자인을 하는 그런 진보당하고 주로 손을 잡습니다. 네. 물론 여기는 새 진보연합도 있고, 뭐 시민회
회의 대표인데 그게 또 뭐 그나물에 그거는 또 비슷한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 사람들 10명을 비례대표 30명 중에 당선될 수 있는 20권 안에 10명을 갖다 배치하기 때문에 10명은 확실히 들어가고 지역구도 지금 통진당은 2명 들어가는데 진보당은 놀랄만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지역구에 소위 대구, 경북, 호남을 빼고는 전부 1대1 경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선 여부, 공천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불법이고 이 비합법인 해산명령을 받은 통진당의 후손인 진보당이 86개 지역구에 이 민주당과 서로 경선한다는 것은 그 진보당의 가치와 위상을 엄청나게 올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속셈은 뭘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말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에 다수당이 된다든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마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김정은과 같이 완전한 자기 1인 독재 체제로 당을 꾸리고 여기에 이의를 달거나 반대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구도는 다 몰아쳐서 완전 자기들에서 한 120석도 좋으니까 똘똘 뭉쳐갖고 뭔가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도 과거의 민주당은 3번이나 집권한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당이 몰락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 회장, 한번. 예, 거기에 앞서서 지금 이 정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시고 설명하셨죠. 저는 이 이재명이라는 대표가 기본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저한 신봉자 추종자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엉터리로 듣고 그저 어디 찌라시나 어디 대학에서 대학 1학년생들이 쓰는 서논문 정도를 읽고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 책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은 99%의 가지지 않는 자 흑수저가 폭력혁명으로 1%를 타도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공산주의 계급분명에 입각한. 그런데 이분이 자기 말에 따르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대학은 다녔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근데 이 마르쿠스의 공산당 선생이다. 마르쿠스가 좀 작업론 적어도 1편 정도는 있고 말을 해야지. 그저 떠돌아다니는 찌라시나 이런 걸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99%의 흑수저, 가지지 않는 자와 1%의 금수저, 가진 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1%의 가진 자가 폭력혁명을 통해서 99%를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소위 역사 발전 5단계로 자기들이 주장한 황당한 논리인데요. 근데 원시 공산사에서도 이 계급 투쟁을 설명합니다. 착취 개념으로 수렵체 식물을 채취하고 동물에도 그건 자연에 대한 착취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주인이 노예를 부리는 착취.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근데 이 영주가 농노를 착취하는 구조.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 기업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 그래서 이런 착취 구조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가지지 않는 자, 흑수저, 99%의 흑수저가 이 1%의 가진 자를 혁명으로 때려놓고 이 최후의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인류 역사상 실현이 됐습니까? 완전히 실현되지 않죠. 그 개국혁명, 오히려 사랑, 타협, 대화, 이런 것이 인류 역사를 주도했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는 뭡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 징기스칸의 몽골 정벌, 1차 대전, 이것도 계급투쟁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됩니까? 그게 가지자고 가지지 않는 전쟁입니까? 이런 황당한 논리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보면요, 자기가 그 경선 후보로 나왔을 때 대통령 2017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큰 건 자기가 2021년 2017년 7월 달에 안동 264 기념관에 가서는 대한민국은 친일파 후보, 이 미제국주의 세력이 합작해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메가더는 점령군입니다. 이 메가더 점령군이라는 건 체내에 협약에 나오면 행정용어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드 문제가 생길 때 사드 결사반대했지 않습니까? 중국 TV하고 인터뷰에서 수차례 사드는 대한민국의 멸망의 길이다 했어요. 이건 네, 대한민국 맞습니다. 국익 보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민주당이 이처럼 추락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공당이 이재명 한 사람의 사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당내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까? 자, 정대철 헌정 회장도 있고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들도 있고 왜 이해찬 전 대표도 있는데 왜 이러한 이재명의 사당화를 막지 못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지금 사회자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 이순실 간첩 사건이 사실 우리 해방 후에 이순실은 북한에서 정치 후보위원 서열 22위입니다. 최대 간첩 사건인데 그 이순실의 필형 과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중당을 만들었습니다. 황인호하고 이쪽에가 민중당을 만들었는데 황인호입니까? 예, 황인호. 간첩 사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현대가 집중하는 예, 그렇습니다. 민중당을 만드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통진당이 없어지고 나서 후신이 민중당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진보당으로 왔습니다. 근데 북한은 무슨 수를 써라도 오로지 진보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수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알겠지만 대간첩 사건이 4개나 터졌습니다. 하나는 창원 간첩단 사건, 하나는 청주 간첩단 사건, 하나는 제주 간첩단 사건, 하나는 한총련 간첩단 사건인데 그 간첩단 사건의 지령문을 보면은 어쨌든 어떤이든 진보당을 지원하고 진보당에 들어가라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성공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대남 공작 사업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소위 안기부 국정원 해산하라 해체하라. 둘째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도록 해라.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것을 갖다가 없애도록 하라. 이런 지령을 계속 내는데 이것이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간첩 수사 할 수 없지요. 아무도 간첩 수사. 그렇죠. 지금 경찰은 박종철 트라우마 때문에 수사 사실 못합니다. 수사를 못하지요.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이 한다가 그거 완전히 수사 못하고 해제됐죠.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조도 국가보안 문제는 7조도 이걸 요건을 강화하고 없앨 거 없어 떠다 붙여갖고 이게 적용도 할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더구나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간첩에 대해서 감청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전부 다 없애고 전에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59명인가가 전부 다 안기부가 칼기 폭발을 갖다가 안기부가 주도했다. 저것은 북한이었다는 거짓이라고 온 진정성명인데 지금 설금 꼬리 감추가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당 풍토 속에서 이재명이가
이 말도 안 되는 북한이 그렇게도 열망하고 넣고 싶은 진보당이 원내 진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은 첫째, 의원들은 그런 양식이 있더라도 공천에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안 하고 그 밖에 지금 말씀한 그런 원로들도 이게 그 사람들 지금까지 민주당에 그러한 북한이 공작하는 그런 노선에 비슷한 소리를 지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양심상 말도 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응거주춤한 상태 있고 그 중에는 상당히 동조나 공모하는 세력도 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재명이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추구하는 목적에 이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 회장님, 예, 그러면 이들 세력이 국회에 입성을 하면 예. 국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이제 빨간 물이 드는 거죠. 그 이것도 좀 이재명의 붉은 혁명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의님께서 이 옛날 안기부 지금 국장님께서 이 간첩 이 잡는데 아주 뭐 획획한 공을 서서히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 그 항인호가 이 여기 남한에서 중부 지역당 하면서 남한에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원사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게 1990년에 그 북한 권력서열 22인 그 이선실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인호가 보시면 항인호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이 지원단체의 멤버입니다. 그렇죠.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인호도 들어가 있고 누가 누구였냐? 북한을 7번 방문하고 김일성이를 5번 만나고 25만 불을 받았다는 그 뭐 안기부 조사에 나오니까요. 거기 유명한 그 소설가 한국에 계십니까? 그 사람도 그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단체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인호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1995년에 소위 그 부여 간첩당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이선실은 그보다 5년 전에 앞서서 암약을 해왔고 뭐 서울 뭐 어디 뭐 전주 뭐 어디 이러면서 암약을 했는데 그 이선실하고 항인호는 여기서 한 그 사실 간첩행위라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얼북하라는 그 지시를 받고 김동식이 박강남이 이 두 사람이 그 해주에서 은밀히 배를 타고 이 부여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암약해서 활동을 하는데 박강남이는 그때 경찰 그때 총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경찰관도 3명도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부여 간첩 사건인데 거기에 그 관련된 그 뒤에 항인호가 이재명이 그 후원단체에 이름을 올렸답니다. 항인호. 그런데 잠깐 한마디 더요. 이 당시 그 김동식이가 냈을 때 이 친구들이 전대협 1기 의장이자 고려대학교 학생 총회장 그다음에 서대부 의장인 이인영이하고 연세대학교 당시 그 전대협 간부인 우상호를 만났습니다. 그 안기부 기록에 나옵니다. 예. 그 전대협 지금 뭐 전대협은 좀 태조를 있습니다. 별로 안정이 체제된 거 아니죠? 이인영이 있죠, 정청래 있죠, 서영교 있죠. 아니 남아있잖아요. 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이런 지금 완전히 종북 진보당 골수 찐 친북 인사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국방위원이었습니다. 그 국방위원이었을 때 보좌관이 국방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국방부에 1급 문서들을 대거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수사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말지라고 있었지요. 네. 말지 기자를 통해 가지고 북한 공작원 일본을 통해고 전부 필름으로 촬영해가지고 북한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국회 지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통진당의 이석기가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에 뭘 요구했냐면은 전시작전 통제권 기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규 의원이 보안 담당 경찰, 그렇게 간첩 담는 경찰입니다. 이 사람 176명의 이름과 소속 계급 자료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 놀랄 일이죠. 김재현 의원은 한미 방위 분담 협상 전문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오병헌이라는 사람은 철도, 항공, 물류 등 상세 자료를 다 내라 그랬습니다. 이를 공방전에서 몇 개월 있다가 이게 헌법재판소 위헌정당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더 이상 진척을 못 받는데 이제 이 연맹이 완전히 무장이 되어 들어갑니다. 별별 자료를 국가의 모든 기관 자료를 다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하고 막 그렇게. 그 삼성에 뭐 있는 반도체니 복합 이런 자료도 전부 다 올 거고 곳곳을 쏘시고 국회의원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쏘셔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저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기능을 상실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공작이 대남 공작 이제 한 8부 능선에 선거에서 9부 능선에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려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시권에 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한국보다도 김정은하고 바로 직접 협상을 하려고 그러고 한국에 대한 방위 분담금 몇 배를 요구하는 미국을 철수하려고 합니다. 즉 김정은은 계속해서 대남 침공을 하겠다. 이 지도 위에서 한국 대한민국을 없애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저는 내년 국회야말로 대한민국 최대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간첩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첩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기둥을 파가지고 족구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래서 간첩 행위를 해서 복역한 사람은 만기 출소가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6대 국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황일호 간첩이 만기 출소하면서 몸수색 끝에 항문에서 15cm의 이 얇은 테이프를 찾아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테이프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은 주요 인사들, 북한 세력을 옹호하는 주사파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안기부에, 그때 당시 안기부인데 안기부에서 추적 중에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게 북한 지령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황인호 일당들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에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들이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국회를 일단 그 붉은색으로 물들인 뒤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겠고 앞으로 많은 염려가 되고 국민들의 그 불안을 더 많이 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좀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사면권이 무분별하게 너무 남용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느냐? 19살 때 포섭이 돼가지고 철도청에 가서 철도청을 폭파하려고 하다가 검거된 아주 순 간첩도 몇 년 복역 안 했는데 전부 석방 다 시켜 사면으로 많은 간첩들이 전부 사면으로 석방돼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니카는 북한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해갖고 이걸 받아들여갖고 무니카를 풀었습니다. 무니카는 지금 아들이 뭐 하고 있죠 지금 아마. 문성근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진짜 간첩이라든지 그리고 무슨 정치범이라도 어느 정도 몇 년 이상 받은 거는 몇 년 정도밖에 사면 못한다는 제한해야지 무한정 제한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북한하고 맞서 있는데 이게 누가 정치를 그 정권을 잡는 데 따라 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풀려나게 하는 거 이건 국가 안보에 간첩하면 하나 잡는데 얼마나 고생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정말 아마 모를 겁니다. 네. 그런 걸 하루아침에 다 풀어주는 거 이거 저는 깊이 제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말 나왔는데 그 주요 역할을 해왔던 그 문성근 배우죠. 문성근 배우가 조국 신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신당의 성공을 자기가 이끌겠다고 했는데 조국 신당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볼까요? 어때, 서회장? 조국 신당이 어떻게 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며 또 국회 입성이 확실해졌는데 지금 13%가 15%의 지지를 받고 있죠? 분명히 이번에 국회 입성을 하게 됩니다. 뭐 상상도 못할 겁니다. 범죄자가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 문성근이 그 다음에 그 울산 그 부정선거의 핵심 주범 황운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MBC의 신장식이라는 분이 얼마 전까지 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라고 완전히 편파 그냥 뭐 그런 뉴스만 보도하는데 이 대한민국 공정언론감시연대는 공언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전국 교수에게 네 개 단체가 작년 말에 대한민국 가짜뉴스 1등 진행자의 신장식이 지금 신장식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 신당에 아마 곧 김희겸이도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김희겸이는 또 그 공언련에서 작년에 대한민국 가짜뉴스 생산자 1위 정치인 그 다음에 가짜뉴스 아까 진행자는 신장식이고 또 가짜뉴스 메이커 1위 언론인은 주디님 그 다음에 김어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가짜뉴스 1등이 뭐냐 김만배하고 그 누굽니까 언론노조위원장 언론은 이 회장을 지냈던 누구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이가 커피를 타고 누구한테는 사건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걸 가지고 이 대장동 주범은 내가 윤석열이가 그걸 퍼뜨린 거 근거가 된 사건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뭡니까? 이 15%가 그 당을 찍겠다. 나는 이런 이 국민들 이 생각이랄까 점수를 보면 그래서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이석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받게 된 건 통신시설, 가스 저장시설, 유류시설, 원자력발전소, 적절한 기회가 오면 먼저 일어서서 그걸 다 파괴하고 부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통진당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면 참 어찌 될까? 그리고 지금 80개 지역구에는 또 민주당하고 서로 해서 지금 후보를 넣고 빼고 단일화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데 이거 홍성 예산 그다음에 울산 북구 제주 울구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마 전주에도 지금 강성이라는 이재명이가 포기 아니라 양보해가지고 강성이라는 진보당 의원이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온갖 국방, 경찰, 안기부, 국가정보 잘해도 됐어요. 국방위원회 소속되려는 걸 배제해서 지금 상임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위에서 배제된 친구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완전히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조국을 굉장히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은 앞으로도 한국 정치사나 남북 간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바람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다 아시는 문재인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저는 북한이 굉장히 선호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민주당의 실제 실세인 이회찬 그리고 북한이 남한의
한명숙이가 되는 게 대통령 좋으냐 아니면 문재인이 좋으냐 많이 고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재인으로 나오는데 이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과 저는 임종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임종석을 갖다가 제거하려는 이유는 자기하고 라이벌이 되는 것을 제거하려는 이재명의 속셈입니다. 복수라고 봐야죠. 이번 공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황하니까 조국이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조국은 현재 지역구를 안 내고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만 낸다는데 15%. 지금 어떤 여론조사 보면은 열린 더불어민주당 14%, 이게 15%, 30%까지 솟아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정치 분석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낙마하면은 유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조국이 부상하고 당 대표는 저는 임종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체제가 앞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대체 세력으로 등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예, 이 조국이라는 팬덤이 있습니다. 팬덤들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러나 이 조국이 이재명보다는 더 강경 선명하다. 그리고 호남에서 한 14%가 이재명 빠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조국으로 지금 지지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마음이 굉장히 손을 잡았으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비례대표제를 조국한테 완전히 뺏길 것이다. 그리고 조국은 중도 우리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입학 시험에 자기 아들들 그 한 행위, 자식들에 대한 행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조국을 손잡는 한 중도 확장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선거 후에는 조국이 자기를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 조국과 임종석과 이재명 간의 이 역학 구도는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그런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신데 조국 신당, 조국이라는 분은 이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국회에 입성한 뒤에 이 문제가 또 다시금 불거지겠죠? 저 재판 예. 그 말씀입니까? 저는 생각한 지금 1심, 2심이 2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심, 2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고 대법원은 이것은 그 법리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2년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년 그대로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브라질의 룰라가 투옥이 되고 이 뇌물로 투옥돼 가지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났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조국은 그 2년 재판이 언제까지 가지고 연기되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가지고 투옥하면 할수록 조국은 강해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국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나왔는데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흔히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웰빙 정당이랍니다. 그리고 웰빙 정당이라는 말을 듣지만은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어떤 중진도 송영길이나 조국 같은 입장에 차면 절대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송영길이나 조국은 철면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서울법대 교수고 5선을 하고 최고의 한국의 지도자 엘리트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짓을 합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뻔뻔함을 절대 뻔뻔한 비난과 어떤 권력을 받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돌진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뭔가 자기들 목적과 목표를
그것도 불순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처럼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보다도 조국은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론대로 실천을 충분한 염려가 되는 사람이죠. 특히나 다음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뇌화부동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모든 정변이 예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한 말씀 소회장. 예, 좀 그 점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이제 그 비례 이성 정당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46명 아닙니까? 지난번 선거 때는 47명인데 1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 당선시킬 수 있는 그 의석수를 각각 20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준연동제가 붙었기 때문에 50%예요. 50%.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 진보당에서 3사람, 이게 통진당 후신입니다.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 뭐 기본소득당을 포함해서 3개 정당이 합쳐가지고 하는 게 거기서 또 3명. 그 다음에 연합정치시민사회 각종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입니다. 여기서 4명. 그러면 10명인데 그걸 20위 안에 포진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명은 당선될 걸로 보고, 그건 뭐 자기들 그 뭐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위 그 좌파 군소 정당들이 이 최소한 그 지역에서 3% 이상 얻어야 1명 정도 그 당선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뭐 2%, 1%, 뭐 1%도 안 된다는 거면 이런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좌파 정당들을 이성 비례 정당에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끌어가고 또 자체적으로는 지역구에서 그 뭐 전대협이다, 한총련이다, 동부연합이다 뭐 이런 친구들. 예, 근데 작년에 그 이재명이가 다음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던 이래강이라고 뭐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고 자폭했다. 뭐 미국 잠수함과 붙였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물러났거든요. 이런 적이 나온다. 그동안 지나면 통진당 국회의원 했다가 국회의원이 딸린 김재현이, 이상규 이런 사람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조국의 좀 신당에 지금 저 대표적으로 지금 저 이 문성근이 문익환이 아들 그 문익환이 아들이 전라도 강진에서 인민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인민군 대한학교라는 이름을 보도에 보면은 졸업식과 입학식 때 부산 문부성에서 축사 기념사를 내려보내요. 그걸 입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그런 그 이 학교를 운영하는 자 그리고 뭐 안 되면 100만 밀라를 이렇게 한다 공공이 주는 문성근이가 지금 그 조국이 그 뭐 조국 핵심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조국 신당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강성희 그 진보당 의원이 국방위에 배치 못 시킨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뭐 이게 여전히 나도 이것저것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에서 보고 들으셨던 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풍전등화입니다. 국민들의 걱정도 커집니다. 분명 오는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총선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외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꼭 종북 주사파들을 물리치고 자유민주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